네가 이렇게 미련곰탱이처럼 뚱하니 있으니 아범이 집안에 정을 못 주고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냐?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당장 아범 있는 주소대. 내가 가서 데려올 테니까.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상간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들의 딴살림 실체를 목격한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30년 동안 하녀 취급받던 한 여자가 스스로 피땀 어린 재산과 인생을 되찾는 통쾌한 사이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양쪽 무릎이 마디가 끊어질 듯 쑤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식당 주방에 가득한 기름내와 찌든 때를 닦아내며 오로지 내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죠. 매일 아침 커다란 대형 솥을 혼자 옮기고 매운 양파를 몇 자루씩 까느라 손가락 마디마디에 굵은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지저분한 남의 집 부엌 일과 힘겨운 식당 주방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피땀 흘려 일했죠. 가난한 친정에서 시집와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이을 악물고 버텼습니다. 30해 동안 제대로 된 화장품 하나 사바르지 못하고 새 옷 한 벌 맘 편히 사입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푼돈을 아끼고 모아서 마침내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4명이로 마련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친정이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꼬리표는 평생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친정어머니가 가난해서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며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아무리 뼈가 부러져라 고생해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은 오롯이 자기 아들 잘난 덕이라며 제 피땀을 깎아내렸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만 되면 저를 일하는 하녀 취급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죠. 제 이름 석자로 된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었던 날 밤은 홀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작은 기둥 하나를 세웠다는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남긴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죠. 오랜 노동으로 연골이 다 닳아버려서 밤마다 압박붕대를 감지 않으면 단 1시간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서 무릎에 붕대를 단단하게 감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문가에 서서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호가 하품을 크게 하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내일 일 안 나갈 거야? 진호는 퉁퉁 부어오른 제 무릎을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내심 기대했던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제가 약상자에서 관절약 봉투를 꺼내어 알약을 입에 털어넣는데 시어머니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약 봉투를 지팡이 끝으로 툭 차며 모진말을 쏟아냅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지 왜 방구석에서 미련을 떠냐.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약이나 사 먹고 앉았지.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며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뱉었습니다. 옆에 잠자코 서 있던 진호는 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을 막아주기는커녕 고개를 돌려 외면했죠. 진호가 헛기침을 하며 제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토 달지 말고 약 먹었으면 얼른 들어가자. 남편마저 저를 남처럼 대하며 시어머니 편을 드는 모습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알약이 턱 걸렸습니다. 숨이 막혀 가슴을 쿵쿵 치는 저를 보면서도 진호는 차갑게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동네 이웃들은 제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인내하고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매번 참아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가 드실 국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작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껴보려고 마트 한 구석에 있는 떨이 채소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죠. 시든 배춧잎과 상처난 물을 꼼꼼히 골라내며 몇천 원을 아끼려고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할머니 몇 명과 함께 웃으며 마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상자에 담긴 할인 채소를 만지작거리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빼서 바닥으로 내던지며 고함을 쳤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람들 많은 데서 썩은 채소를 줍고 앉았냐. 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동네 사람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과 마트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손마디가 덜덜 떨렸죠.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못 배운 것 꼭 이렇게 기어코 티를 내야겠니?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남겨둔 채 이웃 할머니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배춧잎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눈물이 장바구니 위로 툭툭 떨어졌지만 사람들 앞이라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홀로 찬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홀로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굵어진 손마디와 거칠어진 피부는 지난 세월 제가 얼마나 피땀 흘려 살았는지를 증명했죠. 그러나 그 고단한 세월의 대가가 남편의 방광과 시어머니의 모욕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방 안에 가득 찬 정적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아픈 무릎을 손으로 감싸쥐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장판 위에 누워 어둠 속을 마주하며 홀로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눈물이 베갯니들 축축히 적시던 밤에도 제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것은 진호와 함께했던 옛 기억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작은 단칸방 하나를 구해서 신혼살림을 겨우 시작했었죠.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사정없이 들어와 방 안에 놓인 물대접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방이었습니다. 진호는 이불 속에서 시커멓게 트고 부어오른 제 보잘것없는 두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진호가 눈물 어린 눈으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고생만 시키지만 나중에 성공해서 꼭 큰 집 사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줄게. 그 다정한 한마디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이 거짓말처럼 까맣게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호가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오던 날의 기억을 저는 아직도 가슴에 선명하게 품고 있습니다. 진호는 퇴근길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주머니 속에서 작고 붉은 상자 하나와 시장 봉투를 쑥 내밀었죠. 진호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이거 내 선물이야. 진짜 금은 아니지만 내 진심이다. 봉투 안에는 따뜻한 빨간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고 조그만 상자 안에는 얇은 은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잘것없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리던 저녁에 식당 일터를 나오다 진호와 길거리에서 마주쳤죠. 우리는 구멍난 비닐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동네 어귀의 작은 호떡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갓 구워낸 뜨거운 호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입가에 묻은 설탕가루를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달콤한 꿀이 입안 가득 터지던 그 순간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환하게 웃었죠. 가난한 살림에 배가 고프고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큰 마음을 먹고 작은 운송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아둔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시리에 빠진 진호는 술에 취해 어두운 마당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죠. 저는 진호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지친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돼. 당신만 건강하고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제 진심 어린 위로에 진호는 저를 꼭 껴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호는 다시 마음을 잡고 주간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밤낮 없이 열심히 달렸죠. 밤 늦은 시각 지친 몸을 이끌고 남의 집 부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를 위해 진호는 언제나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에서 진호가 옷주머니 속에 품어두었던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죠. 진호가 캔커피를 제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어. 이거 마시고 힘내. 따뜻한 캔커피가 전달해주는 온기 덕분에 긴 시간 고된 노동으로 무거워졌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식당 일로 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질 때마다 진호는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진호가 제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남편 만나 고생만 하고 그 예쁘던 손이 언제 이렇게 됐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보상이었고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식비를 아끼며 푼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낌없이 모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이름으로 된 조그만 허름한 주택을 한 채 마련했던 그 감격스러운 날밤을 기억합니다. 집 안가득 텅 빈 거실 바닥에 둘이 함께 누워 허름한 천장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이 가난하다며 저를 억지로 몰아세우고 구박할 때도 진호는 몰래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진호는 부엌으로 슬그머니 찾아와 제 입에 과일 조각을 넣어주었죠. 진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남편의 그 다정했던 말 한마디가 있었기에 저는 시댁의 매서운 구박과 모욕도 웃으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었죠. 그 시절의 진호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믿어온 남편이자 인생의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지나간 그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옛 추억이 무색하게도 언제부터인가 진호의 행동에서
이상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진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딴 데로 피했죠. 늦은 밤이 되면 안방 구석이나 베란다에 숨어 핸드폰을 끌어안고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느낌에 조용히 다가가면 진호는 흠칫 놀라며 핸드폰을 안 한 척 딴청을 피웠죠. 진호가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뒤에서 뭐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괜히 제게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는 진호의 뒷모습에서 서늘한 가식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30년 동안 군소리 없이 맛있게 먹던 집밥을 두고 진호는 느닷없이 반찬 투정을 시작했죠. 진호가 찌개 그릇을 멀찍이 밀어내며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의 된장찌개 냄새도 이제 질린다. 집에서는 도무지 밥 먹을 맛이 안 나네. 생전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며 집밥은 질린다고 외식이 잦아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면 거울 앞에 한참 동안 서서 옷 매무새를 다듬고 생전 쓰지 않던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거칠어진 제 손과 무릎에 감긴 압박붕대를 흘끗 바라보더니 쯧쯧 혀를 차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구두를 신으며 제게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남들 와이프는 나이가 들어도 싹싹하고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는데 당신은 꼴이 그게 뭐야. 당신도 제발 좀 꾸미고 살아라. 상처가 되는 말을 가슴에 콕콕 박히게 뱉어내는 진호의 입술을 바라보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저는 창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시장 어귀에서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길까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데 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어둡고 불안해 보였죠.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는 주변 눈치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지수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말한다. 지난주에 시내 고급 식당에서 너희 남편 봤거든? 제 심장이 쿵하고 아래로 떨어지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까마득히 어린 젊은 여자랑 둘이 앉아서 서로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웃는데 단순한 사이로 보이질 않더다고.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제가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불길이 일어나 온몸을 태우고 있었지만 진호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빨래 바구니에 담긴 진호의 옷가지를 정돈하다가 그만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와이셔츠 깃부분에 여자의 화장품 자국과 함께 낯선 여자 향수 향이 진하게 풍겨왔죠.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와이셔츠에서 풍기는 화려하고 낯선 여자의 향은 의심을 밀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제 손에 들린 와이셔츠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제가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수상한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호통을 쳤죠. 시어머니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련곰탱이처럼 꾸밀 줄도 모르고 뚱하게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애먼 내 아들 탓하지 말고 내 꼴 좀 봐라.
시어머니는 아들의 수상한 행적을 감싸주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탓하며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진호 명의로 발행된 카드 내역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내역서 안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한 비싼 명품 가방과 고급 여성 의류 매장의 결제 금액이 찍혀 있었죠. 30년 동안 100원 한 푼을 아끼려고 마트에서 떨이 채소를 주워 담던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진호의 안막을 막아서며 카드 내역서를 던졌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이게 다 뭐예요? 명품 매장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된 이 내역들이 다 뭐냐고요? 진호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내역서를 발로 차며 도리어 성질을 냈습니다.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 사장 접대도 하고 사장 마누라 선물도 주는 거지. 당신 진짜 의부증이야. 진호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운 뒤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시어머니의 가혹한 비난 속에 제가 버텨온 마음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호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싸들고 안방 문을 들어서지도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픈 무릎을 두드리며 다가가 주말에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진호는 차가운 얼굴로 제 손을 내쳐버렸죠. 진호가 신발끈을 고쳐 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지방 출장이 생겼으니까 며칠 찾지 마라. 진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호의 휴대폰은 온종일 꺼져 있었고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소리 없는 음성 메시지만 되풀이되었죠.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진호에게서는 단 한 줄의 문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빈자리가 길어질수록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저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였죠.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안방문을 사정없이 두드리며 저를 불러내 온갖 비수를 꽂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 여자가 사근사근하게 남편을 맞이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미련곰탱이처럼 굴고 앉았으니 아들이 집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간 책임을 전적으로 제 탓으로 돌리며 날마다 가슴을 파고드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제 양쪽 무릎의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마침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겨우겨우 동네 작은 의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의원 입구에서 약봉지를 쥐고 걸어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시어머니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저를 발견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자마자 찌푸린 얼굴로 서둘러 다가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들린 약봉지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살림 팽개치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느냐. 집안 꼬라지는 팽팽 놀리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돈만 쓸어 다니냐.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멈춰서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바라보았고 제 얼굴은 수치심으로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켜야 했죠. 진호의 연락 두절이 일주일을 넘어가자 불안감에 가슴이 하얗게 제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진호가 다니는 회사 동료의 연락처를 찾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료의 목소리는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동료가 주저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진호 선배님 이미 한 달 전부터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수화기를 쥐고 있던 제 손에서 힘이 스르륵 빠지며 온몸의 피가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진호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한 순간 세상이 어둡게 일렁거렸죠. 집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진호의 옷장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정장 몇 벌과 평소 자주 입던 옷가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텅 빈 옷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랍장 안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진호의 소지품과 도장까지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죠. 지난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뼈마디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진호를 위해 바친 제 청춘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옷장 바닥에 머리를 묶고 찢어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식하고 가난한 친정을 두었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그 세월이 모조리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밤이 되면 어두컴컴한 거실에 홀로 앉아오지 않는 진호의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진호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시는 날이 이어졌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핏대를 세우며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잡아먹는 나쁜 팔자라 내 잘난 아들이 집에도 못 들어오고 고생하는 거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지독한 악담이 가슴을 콕콕 찌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배신 속에 제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죠. 식탁에 앉아 밥 한 술을 입에 넣어보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혀 숟가락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얼굴은 쑥빛처럼 까맣게 타들어갔고 체중이 줄어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제 몰골은 처참해졌습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저는 진호가 더 이상 제 다정했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가슴만 치며 썩어 들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는 조용히 사람을 알아봐 진호의 뒤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찾아온 심부름센터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내밀어진 사진들을 확인한 순간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났죠. 진호는 나 몰래 인근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얻어 까마득히 어린 30대 여자와 이미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식당 주방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과 내 명의의 상가 건물에서 나오던 임대료가 모두 그 상간녀의 명품 가방과 사치품으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다잡으며 사진 속 주소지로 찾아가 상간녀의 아파트 건너편 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더니 진호가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아이처럼 장난을 치며 다정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상간녀의 어린아이 손을 꼭 잡고 웃어주는 진호의 모습은 요즘 들어 본 적 없는 세상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결과가 남편의 불륜과 상간녀와의 딴살림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아픈 무릎을 감싸쥐고 신음하는 동안 진호는 그 여자의 집에서 남의 자식까지 챙기며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딴살림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나를 속이고 구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고 내 모든 청춘과 희생이 짓밟혔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혀왔죠. 상간녀는 내 존재를 까맣게 알면서도 비웃듯이 진호와 찍은 다정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보란듯이 올리며 나를 자극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진호가 상간녀에게 사준 비싼 목걸이가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지독했던 세월의 미련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털어냈습니다. 마침내 나를 둘러싼 모든 거짓과 위선의 실체가 명확해졌고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처절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피하고 싶었던 시아버지의 제삿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안방 문을 열어젖히며 제 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부엌으로 몰아세웠죠. 시어머니가 제사 소반을 바닥에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딴 생각 말고 오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나 정성 들여 준비해. 아픈 무릎을 차가운 바닥에 끌며 몇 시간 동안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사의 주인이 되어야 할 진호는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도록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진호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시어머니의 찌푸린 눈살은 오롯이 저를 향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바닥을 지팡이로 쾅쾅 내리치며 저를 향해 온갖 비수 같은 폭언을 쏟아부었죠.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주먹으로 거칠게 내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하나 단단히 간수 못해서 아버지 제삿날에도 아들 얼굴을 못 보게 만드냐? 시어머니는 급기야 억지를 부리며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따가운 통증과 함께 제 얼굴이 옆으로 획 돌아갔고 입술 틈으로 비릿한 피 맛이 풍겼죠.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 가슴을 지팡이 끝으로 찌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배운 친정 부모 밑에서 자라서 아내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을 망쳐놓은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년.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던지는 몰상식한 악담에 참아왔던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시누이들과 친척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오히려 혀를 쯧쯧 차며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저를 구경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바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진호가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해서 난리야. 제삿날이고 뭐고 나 찾지 말고 알아서 해라. 진호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을 부엌 한 구석에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펄펄 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다가와 제 멱살을 움켜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아들 지금 어디가 있냐? 당장 아범 있는 주소 불러라. 내가 직접 가 데려올 테니까.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제가 붙이던 기름 젖은 전소반이 바닥으로 사정없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제 손등에 튀어 붉게 부어올랐고 바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제사 음식이 널브러진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남겨두어야 할 미련도 내 가슴속에는 단 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손등의 뜨거운 통증을 가만히 참아냈죠. 30년 세월 동안 나를 하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과 배신자 진호를 향한 마지막 복수를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름이 묻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었습니다. 진호가 나 몰래 고급 아파트를 얻어 까마득히 어린 여자와 살림을 차린 그 주소를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누르며 찍었죠.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의 얼굴 앞으로 바짝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아파트 주소를 확인하더니 숨을 턱 하고 들이쉬었죠.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이 바닥에 뒹구는 아수라장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범 데려올 테니까 이거 다 치우고 제사 준비나 제대로 해놓고 있어. 시어머니는 그대로 대문을 열고 나가더니 동네 대로변으로 달려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는 멀어져 가는 택시의 뒷모습을 바깥 문가에 서서 묵묵히 바라보았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와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서류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호의 파렴치한 불륜 현장 사진들과 내 명의의 상가 건물에서 흘러나간 돈 내역서, 은행 거래 기록들을 빠짐없이 모아둔 봉투였죠. 내 피땀으로 일군 재산과 삶을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챙기기 위해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메었습니다. 저 역시 집 밖으로 나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탄 뒤 상간녀의 주소지로 가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했죠. 한편 그 시각 번화가의 고급 아파트 안에서는 진호와 상간녀가 한가로운 저녁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제삿날이라는 사실도 아무 상관없는 듯 진호는 맥주캔을 들고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죠. 진호는 상간녀가 건네주는 안주를 입으로 받아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평화롭던 거실에 벼락이 치듯 현관문 쪽에서 쾅쾅거리는 거친 소리가 사정없이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가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여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죠. 진호야, 너 거기 있냐? 어미 왔으니까 당장 문 열어라. 잠시 후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철컥 나더니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30대 상간녀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죠. 상간녀가 찌푸린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살벌하게 부술 듯이 두드려요?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안쪽에서 걸어 나오자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여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얇은 어깨 너머로 거실 안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거실 중앙에는 진호가 편안한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상간녀의 어린 아이와 다정하게 게임기를 나누어 잡고 있었죠.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게임을 가르쳐주는 진호의 얼굴에는 세상 다정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아버지의 제삿날에 집에도 오지 않고 남의 여자의 집에서 남의 자식과 아빠 놀이를 하며 딴 살림을 차린 실체를 목격한 순간이었죠.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천천히 내려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한 걸음 떨어져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방끈을 꼭 쥔 채 열린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진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죠. 평생 나를 하녀 취급하며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자 30년 맺힌 한이 조금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얼굴이 흙빛으로 질린 채 진호와 상간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진호를 가리키며 목이 메어 외쳤죠. 진호야, 너 아버지 제삿날에 집에도 안 오고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소파에서 당황하여 벌떡 일어난 진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시어머니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진호가 옷매무새를 서둘러 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다 오해가 있으니까 일단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진호가 얼버무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곁에 서 있던 상간녀가 눈을 쏘아보며 시어머니의 말을 단칼에 자르고 나섰습니다. 상간녀가 팔짱을 낀 채 턱을 높이 들며 소리를 질렀죠. 아니, 할머니가 뭔데 남의 집 현관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들어와서 난리예요? 버릇없는 상간녀의 적반하장 태도에 시어머니는 가슴을 턱 쥐어틀며 급격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자랑하던 하나뿐인 외아들의 불륜과 딴살림, 그리고 까마득히 어린 여자의 막말까지 한꺼번에 터지자 뒷목을 잡았죠.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헐떡이며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진호와 상간녀가 서 있는 거실 바닥을 향해 던졌습니다. 하얀 서류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차르르 펼쳐지며 진호가 상간녀에게 바친 막대한 돈의 내역이 세상 밖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죠. 제가 가방끈을 꼭 쥐고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피땀으로 일군 돈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났는지 시어머니 앞에서 똑똑히 확인해봐라. 바닥에 떨어진 서류에는 진호가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상간녀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주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를 집어들고 글씨를 하나씩 확인했죠. 자신이 그토록 며느리를 구박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알고 보니 사기꾼 같은 상간녀에게 노라나 집안 재산을 거덜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하늘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내뱉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죠. 상간녀는 그동안 진호가 건네준 돈과 상가 건물, 아파트가 모두 진호 개인 소유의 재산인 줄 알고 호구 삼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진호의 소유가 아니라 마누라인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금조차 당장 토해내야 한다는 법적 사실을 확인하자 상간녀의 얼굴이 차갑게 일그러졌죠. 상간녀는 진호의 가슴을 사정없이 밀쳐내며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 뭐야, 다 자기 재산이라고 허풍 떨더니 전부 마누라 명의였어? 상간녀는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현관 구석에 놓여있던 진호의 옷가지와 여행 가방을 집어들어 복도 밖으로 던져버렸죠. 상간녀가 진호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빈털터리 주제에 어디서 딴살림을 차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호구 잡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상간녀가 헌신짝 버리듯 대문 밖으로 내던지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호는 복도 바닥에 던져진 옷가지를 주워 담으며 얼굴을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죠.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이 눈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지자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던 잘난 아들이 상간녀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는 몰골을 가만히 바라보며 통곡을 쏟아냈죠. 시어머니가 바닥을 두 손으로 치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길거리에 쫓겨난 진호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리 법률 도우미와 사전에 조율했던 대로 진호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 절차를 즉시 진행했죠. 진호가 상간녀에게 빼돌린 돈과 대출금 역시 법적으로 모조리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저를 사정없이 짓밟던 가식과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단단하게 잡혀가고 있었죠. 철저하게 준비했던 복수의 순서들이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며 상황은 완벽하게 나의 승리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들의 참혹한 몰락과 상간녀의 거친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제가 찍어준 주소를 받고 아들을 잡으러 달려온 지 불과 10분 만에 시어머니는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복도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경련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가쁜 숨을 내쉬더니 완전히 의식을 잃고 멍하게 누워버렸습니다. 고요하던 아파트 복도는 순식간에 비명과 경악의 소리로 가득 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복도 양쪽의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혀를 쯧쯧 차며 구급대에 신고 전화를 급하게 걸었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간녀 수지는 놀라서 현관문을 쾅 닫고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불빛이 아파트 입구를 밝게 비추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복도로 급하게 올라왔죠. 시어머니는 구급대원들의 손길에 들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짐짝처럼 버려진 진호는 기절한 어머니의 뒷모습과 자신을 문대문 박차고 버린 수진의 집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진호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주먹으로 바닥을 사정없이 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했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진호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으나 진호의 손길을 차갑게 내쳤죠. 저는 진호의 처절한 비명과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시어머니가 실려가는 구급차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30년 동안 진호를 위해 바친 제 순정이 잿더미가 되어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겨우 가래침 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어둡고 어지러운 응급실 조명 아래서 의식을 차린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죠. 의식을 차린 시어머니의 찌푸린 눈앞에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서류를 가만히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침대 옆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아드님이 저지른 불륜과 딴살림 덕분에 제 명의의 상가와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서류에 도장 찍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그토록 잘났다고 자랑하던 아들의 비참한 실체를 떠올리며 말 한마디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저를 못 배우고 가난하다며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냉정하게 서류를 건넸죠.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이혼 서류와 재산 서류 위에 도장을 찍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뒤늦은 후회와 비참함이 가득했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판국이었죠. 법적으로 온전히 제 명의였던 상가 건물과 집은 단 한 평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에게는 30년 세월을 짓밟은 불륜과 배신 행각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를 법적으로 청구했죠. 남의 남편을 꼬여내어 딴살림을 차렸던 상간녀 수진 역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진호에게서 빼돌렸던 아파트 전세금과 명품 가방 구매 비용은 법률 절차에 따라 모조리 회수되었죠.
게다가 수진이 다니던 직장과 동네 전체에 유부남을 꼬여내어 딴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고 망신을 당한 채 동네를 야반도주하듯 떠나야 했죠. 제 명의의 재산을 제 것인 양 행세하며 딴살림을 차렸던 진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진호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매서운 원망과 독설을 들으며 지옥보다 더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자식이 모아둔 재산이 모조리 날아가고 거지 신세가 된 진호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탓하며 매일 밤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생 저를 친정이 가난하다며 업신여기던 시누이들과 시댁 친척들 역시 나누어 가질 재산이 없어지자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며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제 가슴을 가혹하게 짓눌러왔던 시댁의 매서운 폭언과 비참한 갈등의 요소들이 완벽하게 사라졌죠. 저를 아프게 했던 모든 악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마침내 제 삶에 온전하고 완벽한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비로소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죠. 이혼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원 판결문 서류를 가방에 정성껏 넣던 날 30년 동안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법원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마침내 30년 만에 김지숙이라는 내 이름을 완전히 되찾았죠. 법원 마당 위로 내리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지난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제 마음을 가만히 감싸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편에서 구두를 끌며 허둥지둥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초라하고 때 묻은 옷차림을 한 진호가 내 옷자락을 엉성하게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진호가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제 가방끈을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수가, 내가 평생 너한테 사죄하고 속죄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진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비참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하녀 취급하고 까마득히 어린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던 남편의 초라한 구걸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진호의 더러운 손길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박진호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사라졌고 단 한 조각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진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앞만 보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사정없이 갉아먹었던 시댁과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자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마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죠. 법원 문을 나서서 바라본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되찾은 상가 건물에서 다달이 들어오는 알뜰한 임대료와 30년 동안 남의 집 일을 하며 모았던 재산을 정리하여 작고 아담한 나만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내 피땀으로 마련한 소중한 집안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식물들로 하나씩 채워갔죠. 베란다 창가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는 화분들과 푸른 잎사귀가 싱그러운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베란다 화분에 분무기로 물을 주며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는 일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주말이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옆을 지켜주었던 고마운 친구들을 집으로 반갑게 초대했습니다. 식당 주방 일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내 손으로 친구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 내놓았죠.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지나간 옛 이야기를 나누고
소리내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손을 꼭 잡고 계절마다 푸른 바닷가나 단풍이 든 아름다운 산길로 여행을 다니며 평온한 나날을 누렸죠. 타인의 인정이나 남편의 애정에 목매지 않고 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김지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지나간 세월 동안 가슴속에 깊이 파였던 상처들은 이제 훈장처럼 제 가슴속에 소중하게 남았습니다. 독하게 나를 단련시켰던 고난의 나날들은 나를 더욱 강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집 안가득 밀려오는 조용한 정적과 평화로움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거울 앞에 서서 거칠어진 내 얼굴을 가만히 문질러 보았죠.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선 나는 이제 제 앞에 펼쳐질 남은 인생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걸어나갑니다. 평생을 남편과 시댁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쓰라린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숙 씨는 지나간 상처에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재산과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마모시키는 살보다는 이제라도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금도 홀로 마음고생하며 외롭고 힘든 세월을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과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늘 평안과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